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무슨 뭐 가정법 과거니 현재니 왜 애들이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영어 교육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유쾌한 반.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유쾌한 밤에서 여러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육아퇴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아이가 좀 중학생 시절로 좀 돌아가 본다면 그때 영어 교육 좀 이렇게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저는 많이 개입은 안 했어요, 사실. 예. 가끔 중학교 되면 이제 시험 받아갖고 근데 시험에 우리 애가 만점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시험 문제 쳐다보면서 야, 시험 문제를 꼭 이렇게 내야 되나 뭐 그런 하면서 이제 그 고민했던 기억은 있어요.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지금도 가르치잖아요. 그게 제가 40년, 50년 전에 경험했던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가르치지만 문법은 시험에서 빼자.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었더니 그랬더니 그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언어를 볼 때 과연 그게 문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문법이 그 어느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내는 문법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학교에서 영어 교육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대학 뭐 그 이상까지 이제 여정을 거의 한 20년 가잖아요. 20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의 그 과거의 여정을 보면 어떤 때는 뭐 말하기를 조금 했던 것 같고 또 어떤 시기에는 뭐 글을 조금 읽었는데 또 어떤 시기에는 거의 좀 문법에만 치중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의 그 영어 교육의 역사하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역사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교사들은 대개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일제 강점기의 영향도 있어요. K 문법의 많은 흔적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들의 흔적이 제가 보기엔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 위주의 영어 교육을 시켰기 네.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영어의 그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면면이 내려와서 그게 여전히 학교 교육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일반적으로는 문법 이걸 내면은 가장 확실하게 그걸 고를 수 있다. 맞고 틀리고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좀 잘하는 지역에 있는 시험일수록 문법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다가도 그렇죠. 중학교 때 가면은 이제 갑자기 내신 성적이 안 나오고 문법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죠.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학교에서 성적을 좋게 받으려면은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책을 잘 읽고 뭐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꼼꼼하게 영어 표현의 문법의 이 차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책만 줄줄 읽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도 학교 가면 이제 문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문법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또 실패하고. 지금 제도가 어쨌든 실용 영어로 시작해서 그렇게 입시 영어로 가는 이 상황에 되고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점수를 맞추자고 하자니 계속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교수님이 혹시 입시 제도를 바꾸거나 뭐 영어 평가 제도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혹시 바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많죠. 수능 시험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바꿔야 되고 특히 뭐 독해 이런 거는 정말 그것이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나? 저는 거기에 완전히 회의적이거든요. 빈칸 채우기 문항 같은 거 뭐 이런 거 내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내는 건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학생들의 그 영어라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배운 내용에서 뭔가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교과서 내에서만 선생님들이 뭔가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니까 그 배운 내용은 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또 뭐 틀릴 만한 문제를 막 내요. 엄청 까서 막 내죠. 네, 까는 정도가 진짜 제가 쓴 교과서를 어느 학교에서 쓰는데 그 시험 문제 보니까 세마이콜론이 맞는지 콜론이 맞는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희 애의 경험도 봐도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해서 애가 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뭘 하고 있냐 했더니 핸드아웃을 한 20장 정도 학교에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문법 내용이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무슨 뭐 가정법 과거니 현재니 제가 보기에는 그 헷갈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건데 영어 책 읽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애들이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을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지 마시고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을 성취하고 있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영어 이력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도 했거든요. 영어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듣기는 얼마나 했고 읽기는 얼마나 했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좀 더 그 신뢰 있는 기관이 만든 그 시험을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1년이나 뭐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능력을 한번 재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수업 내용도 다양하게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전 세계 영어 시험에 그렇게 문법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 시험 보면요, 그 아카데믹한 학술서를 막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제 그거 그냥 현재 미래하고 현재 완료 정도만 알아도 별로 문제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과거 어떻고 현재 완료가 어떻고 온갖 것을 다 배우면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제가 바꾼다면 저는 그렇게 바꾸겠어요. 저 오세정 전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 서울대 입시 기조가 사실 뭐 창의, 융합 인재 이런 거 키운다고 이제 뽑는 선발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썽 안 나는 그렇죠. 입시 뭐 평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논서 수시형은 이게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관식 문제에 절대평가 뭐 이런 것들 도입하고 막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1학년 신입생들이 올 때마다 과 교수들이 이제 신입생들하고 이렇게 대면식을 하거든요. 네.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 입시 제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그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요? 네. 되게 재밌는 게 뭐 입학사정관 수시 전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활성화됐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 소개를 시키면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특정 과를 정해서 이제 자기가 그 무슨 서류도 쓰고 뭐 이거 막 스펙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온 과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시로 온 애들은 성적 보고 이제 결정해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별로 할 면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입시 제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참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서울대학이 또 무슨 뭐 약간 창의 인재 이런 식으로 입시들을 바꾸겠다고 또 해서 한번 공청회 하는데 제가 갔거든요. 답이 없는 창의적인 질문을 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평가해보게 이야기해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뚝 드는 생각이 서울대학에서 그런 창의적인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교수들만 알고 있나요? 거기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있고 또 뭐 사교육기관에 쟁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서울대학에서 한 10문제 이렇게 뭐 표본 문제라고 올려놓는다고 하면 내가 보기엔 사교육기관에서 한 3,000개는 만들 거라고. 3,000개 만들어서 애들 다 훈련시킬 거라니까요. 한국에서 이게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해도 항상 이 사교육 변수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입시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교육이라는 걸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 변수로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좋은 취지로 내지만 그 논술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시험 취지로 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 훈련 많이 받은 애들이 당연히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창의적이라는 게 세상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 다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못 받은 애들은 자기가 창의성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의 그 어떤 입시를 바꿔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나는 참 허망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고등학교 때 애들이 이제 직업 선택이라든지 자기 전공을 심화한다고 해서 막 그 무슨 전공도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스펙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양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전공 심화를 공부하고 앉아 있고 대학에 와갖고는 교양 과목을 강조하자. 아,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학부모들이 그럼 반응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지.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부법으로 책 읽는 거, 원서 읽는 것들 좀 권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원서를 읽는 것이 수능에서 읽기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뭐 거의 아이들이 웬만하면 그냥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별을 하는 기준이 이제 그 읽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과 달리 안 본 거를 내가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능력은 그냥 적당히 책을 몇 권 봐갖고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영어 책을 한 30분 정도 읽는다. 공부와 관련 없이 자기가 읽고 싶어서 한 30분 정도 읽는 거예요. 그럼 365일이면은 한 뭐 3, 4년을 내가 읽는다. 그러면 1년에 한 50만 단어 정도 읽는 것 같아요. 1년에. 그 20권 정도 읽어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 읽는 힘이 생기죠. 이제 그런 읽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수능 같은 거는 결국은 독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이 원서 책 읽기는 준비가 되면 아무 때나 시작해서 자기 네. 수준에 맞는 걸 네.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려운 거는 확실히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five finger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그 5개 미만인 경우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98%. 그러면 2%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단어짜리 책이면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2개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제 추측해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이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되면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렇게는 읽으면 안 되고 정보 처리가 빨리 일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50단어를 읽는 애하고 분당 100단어를 읽는 아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도를 올리려면은 읽기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결국은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좌에서 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이라는 게 좌에서 우로 읽잖아요. 그 새로운 글을 얼마나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좌에서 글을 우로 읽고 문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걔는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 읽기 방법들이 좀 있어서 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면 정독과 다독. 제가 보기엔 다독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두루 많이 읽는 것이 다독인 것이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 읽는 그건 다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즐겨서 좋아하는 책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읽는 것.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는 힘도 생기고 책을 안 읽는 아이들에게는 영어 원서 읽히는 것도 굉장히 더 힘들거든요. 그거는 너무 글을 읽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뭐 TV, 온갖 멀티미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글을 안 읽는 아이들이 영어 글을 읽는다? 이건 거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된 독서부터 그렇죠. 시작하고. 그 글을 읽을 때는 자기가 이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거를 힘들어하고 지겨워해요. 그래서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어로 된 글을 좀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님들이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일단 책 읽기 즐거움부터 좀 알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어 원서로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즐거움이 그때 애들은 키포인트죠. 교수님은 어떻게 영어를 좋아하시게 돼서 교수님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그 글자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펜맨십을 저한테 사다 주셨는데 그 제 기억에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그 펜맨십을 열심히 썼었어요. 이렇게 ABC를 쓰는데 필기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흘림체도 있고 그걸 쓰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한 30권 정도를 썼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제 영어 공부의 출발이었는데 전공은 언어학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 선택을 해서 유학을 가는데 제 그때 마음은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영어 관련 학과의 교수를 할 텐데 영어를 못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원음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첫 학기에 이제 그쪽 관련 과목을 듣는데 그때 핵심 이론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입력, 영어로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거의 9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핵심 이론이었었어요. 밤에 잘 때도 comprehensible input이 들어와야 되니까 영어 토크쇼로 이제 귀에 꽂고 잠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7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경험을 진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론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실험 대상이었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느냐, 어떤 목적의식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건데 어릴 때 꼭 안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하려면은 내적인 동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파닉스를 배운다고 한들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문법을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발음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파닉스라고 여기서는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된 거죠. 영어 교육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유쾌한 반!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유쾌한 밤에서 여러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늘 만나고 계시는데 네. 이 학생들 영어 공부 어떻게 했었을까요? 한참 영어 교육이 시끄러울 때 이때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전체 학생들이 80명 학생들이 유치원 포함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걸 제가 전부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 부분하고 그럼 너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 두 가지인데 학교 이야기는 그게 이제 적어도 서울대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잖아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듣기는 조금 하고 뭐 말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독해, 번역, 뭐 문법 많이 했다. 이 얘기는 거의 공통이고 그러면 너가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는 80명의 이야기 중에서 공통된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다른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각자 이제 적어도 뭐 수능 뭐 1등급은 받았을 것 같고 그런데도 그 학생들이 갔던 길은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릉에서 오는 학생은 아버지가 사교육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EBS를 아침마다 듣고 등교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EBS 정말 많이 들었냐 했더니 1년 365일이면 한 360일 정도는
매일 아침에 한 30분, 40분씩 EBS를 듣고 학교를 갔다.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 이야기는 그 익산에서 온 학생인데 그 학생은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옆에 친구가 영어 소설책 같은 걸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읽어볼 생각을 못 했는데 옆에 짝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익산 시내에 가서 서점에 가갖고 영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가 읽었다고 하는데 몇 권 정도 읽었냐 하니까 저런 그 서가가 있으면은 한 2단 정도는 읽은 것 같다. 그래도 별로 사교육은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자기가 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영어의 길이 열리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어머님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는 영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네. 되는데 사실은 영어가 이제 많이 내려와서 영유아부터 막 네.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서 영어 교육은 어떨 때 시작해야 되는지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한 20년 정도 화두를 가지고 네. 들여다본 주제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시기는 저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도 괜찮고 영유아기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 영유아기의 아이들한테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영유아기에 투입하는 시간하고 철이 좀 들어서 투입하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개 결과는 나이가 좀 들은 아이들이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그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뭐 발음이 좋아진다든지 그 절대적 시기가 있어가지고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뭐 한 번 가고 한 2, 30분 이렇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은 그 자연스러운 공간 속에서 아, 이게 무슨 내가 소통해야 되는 언어인가? 약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제 제자가 그 교포가 있어요. 애를 이제 낳는데 그 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 어릴 때는 이제 영어로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할머니는 또 한국어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또 아이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를 쓸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빠하고만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언어가 편하고 내가 어떤 언어를 통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은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아빠만 영어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철이 딱 드는 순간에 아빠한테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때 겨우 영어로 해줘요.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한다고. 아빠의 계획은 실패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어에 노출되면 비교적 빨리 습득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또 빨리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인들은 이제 그게 자기 것이 되면 잘 안 잊어버리는데 아무리 어릴 때 유치원을 뭐 미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도 한 1년 지나면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특징이 이제 빨리 저기도 뭐 노출되면은 뭔가 습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빨리 잊어버리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영어는 단기간에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다. 사실은 평생 해도 그게 제 언어가 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파닉스는 미국 아이들이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한 단계에서 네. 이제 영어로 글을 읽기 네. 위해 갖고 사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파닉스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완전히 저는 오해라고 보죠. 이 파닉스는 한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걸까요? 미국 아이들한테는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거를 딱 끼워주면은 그냥 문이 확 열려서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거든요. 6세면은 말을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걔가 알고 있는 단어도
한 뭐 10,000개까지 돼요. 그 다음에 문법 다 알고 있는 거고, 자기 모국어니까. 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CHOOL 하면 아, 이거를 내가 school하고 발음할 수 있으면 이건 학교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파닉스를 배운다고 한들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문법을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닉스라는 게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그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음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변형이 돼서 파닉스를 가르칠 때 뭐 단어 뜻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소리도 가르치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파닉스라고 여기서는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된 거죠. 우리 과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봐도 제가 이제 교재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학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language learning material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material이라는 단어를 material 하고 읽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어쩌다 잘못 읽었겠지? 이랬는데 제가 그 강의를 거의 한 20년 하는데 매년 그거를 마테리얼 하고 읽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애들이 파닉스를 잘못 배운 그 부작용이구나. 그 파닉스라는 걸 미국 아이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못 그걸 배워가지고 그냥 그 발음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전에 영어 사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10번, 20번 들어봐요. 처음 모르면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영어 발음과 거기서 들려오는 발음이 약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교정하면서 확인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파닉스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스펠링 보고 그냥 발음을 읽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엉뚱한 파닉스 규칙으로 이거 읽어버리는 것 같아. 다들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영어를 말과 글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거든요. 말과 글.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이 한 축이 있다면은, 그러면 다른 한 축에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말로 하는 언어를 배우는 건지 글로 읽는 글을 배우는 건지 요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여요. 만약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단계 아이들이라면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소리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경험이 조금은 더 나을 수가 있고, 글은 사실은 한국어로 글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영어 글도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글 읽기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문법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문법과 읽기 경험을 두 개를 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는 성공해요. 이 두 개를 다 해야지 학교 내신 영어는 성공을 하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제 이 읽는 능력, 이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애들보다는 그 성실한 아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 꼼꼼한 아이, 그 뭐 하나라도 허트리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는 이제 단어와의 싸움이기도 해서요. 어휘 공부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어휘는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움은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걸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어장 가지고 단어를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책을 읽을 때 단어의 뜻을 금방 알아내기 힘드니까 기억 속에서 빨리 그 단어의 뜻을 뽑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챗GPT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단어를 내가 학교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문장이나 글 속에서 내가 스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빨리 그 뜻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문장 속에 있는 단어, 이 스쿨이란 내가 외운 단어들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스쿨이 들어간 문장을 내가 많이 보려면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create 10 sentences using school.
in each sentence. 이렇게만 커맨드를 주면은 얘가 스쿨이 들어간 문장을 10개를 쫙 만들어줘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꿀팁이네요, 괜찮아요. 진짜로. 네. 그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뭘까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원어민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어민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하고 뭐 만나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뭐 내가 새로운 글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영어 교육을 우리가 10년씩 이렇게 시키지만 이제 그런 능력을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변수들 때문에 시험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영어는 천천히 말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외워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 문법 규칙과 어휘 이런 걸 적용해 갖고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언어 능력인 거예요. 말하는 능력. 외워서 되는 능력도 아니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훈련을 주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사실은 20살이 되고 그 이후에 돼도 실제로 이제 만나면 잘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힘든 거죠. 학교라는 조건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능력을 가지면 그거는 학교에서도 괜찮고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써먹을 기회가 있다. 왕도는 역시 영어로 책 읽는 거.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가설 중에 그게 흥미로웠어요. 영어를 습득하는데 11,680시간이 네. 필요하다라는 가설. 그 얘기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게 1996년이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의 영어 환경과 한국에서의 영어 환경이 뭐가 다른가. 그거는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다르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11,680시간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과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다를 것 같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대개 48개월이 되면은 그럼 우리나라로는 만 6세도 되잖아요. 48개월이면. 그럼 48개월이면 이 아이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해서 한 평균 8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4년을 이제 겪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시간이 11,680시간이 나오거든요. 4 곱하기 8 곱하기 365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영어에 노출이 돼야지 어느 정도의 능숙도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제 가설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영어와 관련해서 무슨 노출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도 어려워요, 사실은. 하루 1시간 영어를 듣는 데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출퇴근할 때 그 팟캐스팅을 좋아하거든요. 학교 연구실에서도 내가 굳이 뭐 다른 책을 봐야지 그거 내가 듣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그걸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저는 좋아해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의 30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들을 때 좀 편해.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해도 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활 7년을 마치고 와도 영어를 들을 때 이제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들려오니까. 그래도 뭔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능숙해진 거죠. 그런 오랜 세월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제가 그래서 11,680시간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하느냐는 그 사람이 노출된 시간, 교수 방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영어를 얼마나 했는지 그 시간을 놓고 계산을 해라. 그것이 가장 당신의 영어 능력과의 상관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시작했냐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내가 결국 영어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그 시간,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란 의미에서 제가 11,680시간을 말씀드린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그 육퇴하고도 늘 그렇게 공부하시는 저희 독자님들에게 교수님께서 한번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접하고 영어를 배우고 영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조기에 해도 아이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사실 컨트롤하기 어려우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쭉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학원 같은 데를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조건이지만 아이가 그 영어를 통해서 이게 소통의 도구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영어를 좀 했더니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뭐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영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직접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가르치진 않아도 아이에게 영어를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한 20년 플랜 가지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시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에 접근한 시기라는 게 있을까? 그냥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해서 이거를 배우고자 할 때 열심히 많이 읽고 듣고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오늘 소중한 경험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